네, 이번 시간에는 지방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체가 살아나가려면 에너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두어야 됩니다. 바로 지방이 그런 일을 일부분 해주고 있죠. 지방 소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담즙산염이라는 것에 의해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있던 지방이 작은 알갱이로 부서졌다는 것이죠. 보통 다른 음식물들을 보면 이로 씹어서 연동운동이나 분절운동에 의해서 점점 작은 알갱이, 넓은 표면적을 갖게 됩니다. 넓은 표면적을 갖게 되면 소화효소가 공격하기가, 소화효소가 반응하기가 유리하겠죠. 표면적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지방의 경우에는 씹어서 그 덩어리를 잘게 만들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속성상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잘 부서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방법을 이 소화기관에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담즙산염입니다. 자, 담즙산염이라는 것은 물에도 잘 녹고 지방에도 잘 녹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지금 저기 있는 지방을 잘게 만들어 놓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즙산염은 비누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화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 씻을 때 물만으로 씻게 되면 아무래도 지용성인 여러 가지 찌꺼기는 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물로 떨어질 수 있는 찌꺼기도 있지만 비누를 써서 바로 지방을 잘 녹여 비누화 작용에 의해 그거를 잘게 떨어뜨리면 손을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담즙산염도 비누와 같이 지방을 그렇게 잘게 부숴버릴 수 있는 비누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게 부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을 넓혔겠죠. 그러고 나면 췌장액의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실제로 지방이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놈은 이제 소장 점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가 되어 말씀드린 대로 흡수,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방 아래 칸에 있는 걸 볼까요? 담즙산염과 리파제에 의해서 넓은 표면적을 구축한 뒤에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고 다시 또 그놈은 들어와서 트리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즙산염이 하는 일을 볼까요? 유화작용입니다. 말대로 지방을 작은 알갱이로 만들게 되겠죠. 지방이 저렇게 큰 덩어리였는데 담즙산염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부서지는 형태로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담즙산염은 저렇게 확보된 것을 또 운반하는 작업까지도 해주게 되는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저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물질과 글리세롤이라는 형태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도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유리지방산이 여기 하나 딱 와 있게 되면 이렇게 와 있게 되면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디글리세리드. 지금 여기 있는 제목은 트리글리세리드죠. 바로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유리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 이거는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짜리의 모노글리세리드는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죠. 자, 담즙산염 바로
운반작용하는 걸 보시죠. 작은 알갱이로 만든 바로 그 유화작용과 함께 그렇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리파제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겠죠. 잘 분해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운반작용을 하는 담즙산염의 기능을 보시면 운반이라고 하는 분해된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의 운반 형태를 얘기하는데 바로 나룻배 역할을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소장점막이 있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요. 여기 있는 요 담즙산염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누화 작용을 한 뒤에 여기에 보면 요건 아직도 분해되지 않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인데 요 놈은 모노글리세리드 같죠? 위에 하나만 딱 있는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일부는 분해됐고 아직은 분해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담즙산염이라는 것이 나룻배 역할을 하듯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용성의 물질이 여기는 전부 다 물이니까 지방의 성분을 잘 도와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물과 기름처럼 물과 따로 놀고 있는 놈들을 여기 있는 담즙산염이 나룻배 역할을 하듯 다 잘 데리고 싹 이동시키는 바로 담즙산염의 두 번째 기능이기도 합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보셨던 걸 한번 서머리 해볼까요? 거대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담즙산염에 의해서 비누화작용처럼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게 됐죠. 큰 덩어리였다가 잘게 됐으니 리파제의 소화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모노글리세리드가 되던 유리지방산이 되어서 흡수될 수 있는 모습으로 딱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담즙산염이 없다면 췌장의 리파제의 화학적 소화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담즙산염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죠. 지방을 잘게 작은 알갱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넓은 그 표면적을 만들어 놓고 또 소장 점막까지 잘 나룻배 역할을 하듯 운반을 해줬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지방 소화에는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담즙산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분비해서 좋은 일 다 시킨 다음에 그냥 대변으로 나가면 너무 아까운 것 같죠?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흡수한 뒤에 또 쓸개집을 통해서 분비하고 이렇게 장간순환이라고 그러는 장에서부터 간으로 뺑글뺑글 도는 형태로 재활용을 하는 이 작업, 멋들어진 말로 담즙산염의 장간순환, 소장과 간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비되고 있는 90% 가까이가 재흡수되고 뭐 일부는 물론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만 거의 90%는 재활용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석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뭐 좀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긴 합니다만 담즙의 성분에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담즙산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물에도 잘 녹고 지용성인 지방에도 잘 녹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많으면 쉽게 담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돌멩이로 남겨지지 않고 녹으니까 액체 성분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인 관계로 그렇습니다. 담즙산염이 담즙의 성분 중에 일정량 이상 있으면 쉽게 담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콜레스테롤이나 인지질 혹은 빌리루빈의 물질은 특히 콜레스테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의 포션이 좀 더 많으면 담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있는 빌리루빈도 마찬가지로 저 분해산물이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담즙산염의 농도는 그 퍼센트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담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지방 분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리파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담즙산염과 리파제가 힘을 합해서 이런 물질로 트리글리세리드를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물질로 만들고 흡수한 다음에 다시 또 모노글리세리드에다가 유리지방산 2개를 더하게 되면 트리글리세리드가 되겠죠. 금방 트리글리세리드 형태로 만들어져서 혈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간과 췌장의 분비를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간과 췌장에 있는 담즙산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단백질 때도 그랬지만 지금 지방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췌장의 분해 소화 요소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고 트립신이라고 하는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요소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효소 하나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립신이라는 것은 전구 물질이 트립시노겐이라는 것이에요. 저놈이 트립신으로 변해가면서 단백질 분해 작용을 갖게 되지요. 리파제라는 건 지방 분해 요소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프로리파제라는 형태로 분비되어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펩시노겐도 있었고 트립시노겐, 프로리파제 모두 전구 물질이라는 형태로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트립시노겐이라고 하는 췌장에서 분비되고 있는 트립신의 전구 물질은 그 트립시노겐 형태로 분비되어서 쭉 소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12장 쪽으로 빠져나와 엔테로키나제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건 소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놈이 트립신으로 바꿔버려요. 트립시노겐이라는 전구물질을 단백질 분해할 줄 아는 트립신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담즙산염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프롤리파제라는 형태로 췌장에서 바로 지방 분해 요소의 전구물질이 나오는데 이놈이 담즙산염의 활성화 작용에 의해 리파제로 변하게 되고 리파제가 바로 지방 분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구물질이라는 건 사실은 지방 분해할 줄 아는 단백질을 분해할 줄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구물질에서 활성화된 이 트립신이나 리파제가 되어야 바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또 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만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위산도 그런 활성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간과 췌장의 분비 보셨던 그림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췌장에서 여기 전구 물질인 트립시노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롤리파제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만들어진 놈들이 이렇게 쫄쫄쫄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 트립시노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프롤리파제도 이렇게 해서 나왔겠죠. 이렇게 나온 트립시노겐은 이 소장에서 나오는 엔테로키나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변하고 다시 또 프롤리파제도 나와서 여기 나왔던 담즙산염에 의해서 진짜 지방을 분해할 줄 아는 리파제로 딱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작업에 의해서 이런 큰 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프롤리파제나 트립시노겐이라고 했던 바로 이 전구물질,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할 줄 아는 소화요소의 전구물질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분비될 때는 췌장에서 분비될 때는 그 분비되자마자 바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췌장을 그 분비한 세포를 분해해 버립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그 물질이 전구 물질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활성화되어야 여기 있는 음식물들을 소화하지, 결국은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병에 걸리는 경우 실제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프롤리파제 트립시노겐이 안타깝게도 췌장에서 활성화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 염일대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프롤리파제가 리파제로,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췌장에서 활성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췌장을 소화시켜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따라서 전구물질 형태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분비되어 소장에 가서 활성화시키는 특이한 과정을 거치고 소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췌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도 나오는데, 아밀라제는 전구물질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분해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라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아밀라제 바로 공격하는 탄수화물은 세포의 구성 성분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방과 단백질로 세포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밀라제는 전구물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과 췌장의 분비,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있는 요 노랗게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지방 분해효소나 탄수화물 분해효소 아니면 단백질 분해효소들이 쭈루룩 빠져나와 이렇게 소장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췌장 관세포나 조금 이따 나올 담관세포라는 이 관세포에서 NaHCO3를 분비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위산이라고 하는 HCl이 NaHCO3에 의해서 강산인 염산, 위산이 HCl이 H2CO3라고 하는 탄산, 약산으로 변해갔던 과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관에서 나오는 NaHCO3가 실제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위산을 요놈이 가서 완충하여 소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겠습니다. 12장 내강 안에 12장에 이제 위산을 함유한 음식물이 쭈루룩 내려오겠죠. 그러면 12장 점막에서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소화 호르몬이 나와요. 좀 어렵나요? 하여튼 세크레틴이라는 소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액을 타고 이놈이 돌아다니다가 담관세포와 췌장관세포에 가서 NaHCO3를 분비케 합니다. NaHCO3는 말씀드렸던 대로 HCl과 결합해서, 제가 여기다 한번 쓸까요? HCl과 NaHCO3가 지금 분비된 것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바로 NaCl과 약산인 H2CO3가 돼요. 강산인 위산, 염산이 약산인 탄산으로 변한 겁니다. 바로 지금 12장 내장 안에 위에서 내려오는 HCl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세크레틴의 도움하에 바로 NaHCO3에 의해서 그 위산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완충되는 과정을 거친 셈이죠. 다음 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12장 내장 안에 중국 음식을 먹었는지 양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음식물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소화 호르몬이 기어 나오는군요. 이 호르몬이 바로 췌장의 선방세포,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분해 요소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를 만드는 그 세포를 선방세포, 선세포를 이렇게 거기 자극을 해서 그 분해 효소들을 나오게끔 하죠. 담낭의 수축을 유발해서 담즙산염도 나오게 해요. 지방 분해하는데 유리하겠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목적은 소화시키는 것이고 들어온 지방과 단백질을 잘 소화시키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시크리틴이라는 것과 콜레시스토킨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조절에 의해서 산이 내려오면 완충을,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내려오면 그에 걸맞는 소화 요소에 의해 소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흡수되는 과정을 볼까요? 지금 위에서 흡수되는 물질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위에서 많이 흡수되는데, 따라서 술을 먹으면 금방 취하는 이유가 소장까지 가기 전에 이미 혈액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에선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장이 워낙 그 표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렇죠. 대장에서는 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근데 조금 오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 물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 곳은 대장이다라고 혹시 알고 계시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장의 표면적은 2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거의 테니스 코트만한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소장이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양분을 포함하여 물도 흡수하게 되고, 물의 이동을 한번 볼까요? 매일 소장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소장에서 흡수되는 양 한번 보시죠. 소장에서 흡수되는 물의 양은 9,000ml입니다. 9리터나 돼요. 그리고 결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장에서 흡수되는 양은 3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 있는 건 9,000이고 큰 창자, 대장에서 흡수되는 거는 350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소장은 다른 음식물도 굉장히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물이 조금 축소 해석되고 있는 것이고, 대장에서는 물만 저렇게 흡수돼요. 그러니까 물이 대장에서 제일 많이 흡수되는 것으로 지금 잘못 오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의 저장과 해독작용을 한번 볼까요? 간은 자기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간 동맥도 받아들이지만, 흡수된 여러 가지 음식물들, 그것들을 간 문맥을 통해서, 여기 간 문맥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그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에 보면 소화기관에 있던 여러 가지 균들이나 그에 걸만 그네들이 내보낸 독성물질 이런 것도 있어서 흡수하다 보면 해독작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저장 및 해독작용을 보면 이렇게 흡수되는 도중에 들어온 영양분과 함께 들어온 독의 경우에는 걸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소장이나 대장에서 간으로 영양분과 소화관의 독성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장 및 해독작용을 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일 때 있었던 엄청난 재생력, 다시 말하면 위나 십이지장에는 끊임없이 손상된 점막세포가 있고 그거를 재생시키는 작용이 있게 됩니다. 이게 수비인자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실제로는 저 어마어마한 재생력은 안타깝게도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생하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양을 한번 보면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모두 두루두루 소화기관에 굉장히 많이 출몰합니다. 이유는 끊임없는 재생 때문에 그렇죠. 성장 속도를 보면 악성종양은 빠르게 자라고 성장 주위 조직으로 퍼지는 재발이 흔하고 전이도 흔한 정말 나쁜 것 다 하고 있는 악성종양이 있고, 양성종양은 그렇지는 않죠. 전이에 의해서 위험한 이런 상황인 반면 양성종양도 주위 조직을 만일 압박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차이였습니다.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점막을 재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우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